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경찰은 2개 중대를 투입해 박 시장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을 놓고 벌어진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가까스로 봉합됐습니다. 대검이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하겠다며 지시를 수용하자 추 장관이 받아들인 겁니다.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3주 연속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정부는 내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높이고 단기적 주택 매매에 양도세를 중과하는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폭행 사실을 굳고 부인하던 남자 선배 선수가 심경을 받고 자신도 감독도 주장도 모두 다 최 선수를 때렸다고 시인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로 사회적 공분이 큰 가운데 이번엔 경비원이 아닌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입주민이 갑질을 한 사실이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민원 상담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에 폭행까지 했습니다. 국민 3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항체를 갖고 있는 사람은 1명뿐이라고 방역당국이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대구를 제외한 조사여서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놀라셨죠? 2시간 전쯤 경찰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지금 박 시장 휴대전화 위치가 마지막으로 잡힌 서울 성북구 인근을 수색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계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태훈 기자. 네, 경찰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후 5시 17분쯤입니다. 신고자는 박 시장의 딸로 4-5시간 전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며 신고했습니다. 박 시장은 오늘 오전 10시 44분쯤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박 시장의 휴대전화가 꺼진 최종 위치를 추적한 결과 서울 성북동 공관 주변 핀란드 대사관저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인근 지역에 2개 기동중대와 드론, 경찰견 등 가용 가능한 경력 200여 명을 동원해 박 시장의 소재를 수색 중입니다. 이에 앞서 박 시장과 관련한 미투 신고가 서울 종로경찰서에 접수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다시 한번 전달드리겠습니다. 경찰에 박원순 서울시장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후 5시 17분쯤입니다. 신고자는 박 시장의 딸로 4-5시간 전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며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박 시장의 휴대전화가 꺼진 최종 위치를 추적한 결과 서울 성북동 공관 주변 핀란드 대사관저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인근 지역에 2개 기동중대와 드론, 경찰견 등 가용 가능한 경력 200여 명을 동원해 박 시장의 소재를 수색 중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됐다는 소식,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채널A 사건과 관련한 수사 지휘권을 두고 대립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강대강 상황이 가까스로 봉합됐습니다. 대검 측이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추 장관의 지시를 그대로 수용한 겁니다. 먼저 민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 만에 법무부 청사로 돌아온 추미애 장관은 오전 내내 취재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휴가 기간에도 강경한 입장을 전했던 추 장관은 애초 본인이 제시한 기한인 오전 10시까지 윤 총장의 답변을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먼저 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다는 추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총장의 지휘권은 이미 상실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추 장관의 지휘를 수용한 겁니다. 대검 관계자에 따르면 윤 총장은 사건 수사 과정에 일체의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지휘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도 화답하는 형식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만시지탄을 언급하며 시기를 놓친 것이 안타깝지만 이제라도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이 스스로 지휘권을 회피한 것은 국민의 바람에 부합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수사 지휘권을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강대강 대치 상황이 가까스로 봉합되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추
추미애 장관의 최후 통첩에서 갈등이 봉합되기까지 24시간은 참으로 긴박하게 흘러갔습니다.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마지막 경고를 한 시각은 어제 오전 10시, 그러니까 딱 하루의 시간을 준 거였죠. 그러자 윤 총장은 8시간여 만에 절충안을 내놓습니다.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되 중앙지검 수사팀을 포함하는 독립수사본부를 꾸리겠다는 내용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대부분 수용한 듯한데 추 장관은 그럼에도 2시간도 안 돼 이를 퇴짜 놓습니다. 그리고 100% 액면 그대로 지시를 이행하라며 여전히 오늘 오전 10시를 최후 시한으로 남겨두죠. 오늘 오전 8시 40분 대검에서 현 수사팀이 그대로 수사를 맡게 된다고 밝히며 추 장관의 지시를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시가 지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추 장관은 때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갈등은 봉합됩니다. 하지만 검찰 분위기는 뒤숭숭합니다. 검찰총장이 두 손을 다 든 거다. 아니다. 그렇게라도 자리를 지키며 검찰의 방패막 역할을 해주는 게 옳다. 이렇게요. 대검찰청의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 그러면 이제 강요미수 사건은 중앙지검 수사팀이 그대로 맡아서 진행하고 결국 윤 총장만 손을 뗀 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애초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일부에서 계속 수사를 담당합니다. 대검찰청의 지휘는 생략되고 수사 결과만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계속 진행해왔으며 수사 내용과 대검의 의견서, 여러 논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앙지검 지휘부와 수사팀이 수사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수사팀은 채널A 전 기자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세웠던 만큼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해 포렌식을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한 검사장도 조만간 소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변수는 양측이 모두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인데요. 만약 수사심의위가 구속영장 청구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거나 혹은 불기소 수사 중단 권고를 내린다면 후폭풍이 거셀 전망입니다. 그런데 어제 대검이 내놓았던 그 절충안이 실은 법무부와 물밑 협상을 한 결과였는데 법무부가 말을 바꾼 거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그럼 아직도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고 봐야 할까요? 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로 법무부와 대검은 첨예하게 대립했었는데요. 갈등 국면이 계속되면서 양측의 실무진 간에 협상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여기서 말이 엇갈립니다. 대검 측은 독립수사본부 설치도 법무부가 먼저 제안했고 이를 공개 건의해달라는 요청까지 받아 시행에 옮겼다고 밝혔는데요. 또 해당 내용이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까지 보고가 된 사안이고 서울고검장을 특정한 것도 법무부라며 추 장관이 이를 거부한 데 대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법무부는 오히려 대검이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요청해 검토했지만 장관에게 보고된 바 없고 관련 내용을 공개 건의해달라는 요청도 한 적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번 사안이 자칫 진실공방으로 번질 경우 겨우 봉합된 국면에서 다시 갈등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게다가 이달 말로 예정된 검찰 정기 인사에서 양측이 또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일시 휴전 상태가 언제까지 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MBN 뉴스 손기준입니다. 검찰 일각에선 추 장관이 합의를 뒤집은 건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황희석 최고위원 등의 압박 때문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추 장관이 정식으로 공표하지도 않은 법무부 공지 메시지 전문을 최강욱 대표가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바로 삭제했거든요. 최순실 때보다 더한 국정농단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 대표는 현직 국회의원으로 최순실보다 더욱 막강하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는 거죠.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10시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SNS에 올라왔다 30여 분 만에 삭제된 글입니다.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지위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으로 다른 대안을 꺼내드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적혀 있는데 최강욱 대표는 여기에 공직자의 도리, 윤 총장에게 가장 부족한 지점이라는 댓글도 달았습니다. 이 글은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의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 건의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조율하고 있던 가한 입장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두고 법무부 내부 논의가 범여권 인사들과 공유된 국정농단이라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법무부의 방침이 사전에 권한 없는 최강욱 의원에게 전해진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커다란 국정농단으로서 최 대표는 SNS 입장문에서 다른 분의 글을 복사해 옮겨 적었고 나중에 다른 지인이 법무부 표명 입장이 아니라고 알려와 해당 글을 내렸다며 이것들은 언론 플레이로 완전히 헛짚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른 사람 페이스북 보고 계좌 복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분 거를 보고 하신 건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설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보시면 쉽게 아시게 될 거예요.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의 글이 SNS에 먼저 올라왔고 그거를 복사했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일종의 가안이었던 입장문을 장관 보좌진들이 공식 입장으로 착각해 주변에 뿌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강력한 6.17 부동산 대책을 무시하듯 서울 아파트값이 3주 연속 가파르게 뛰었습니다. 특히 이번 주 오름폭은 지난주의 2배, 주간 기준 7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은 상승폭이 무려 4배나 뛰었죠. 정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문 대통령이 특단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라고 지시 내린 지 이틀 뒤인 지난 4일 역대 최고가 기록이 나왔습니다. 전용 면적 101제곱미터 가구가 16억 8천만 원에 팔려 직전 최고가보다 5천만 원 올랐습니다. 호가는 이보다도 1억 원 넘게 붙었습니다. 투자 수요가 다시 강남으로 되돌아오는 역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번 이렇게 찾다 보니까 세월을 불편한 채로 가는 이 주인들이 좀 가격을 올릴 것 같아요. 이곳 강남구엔 시가 15억 원을 초과해 대출이 안 되는 아파트가 즐비하지만 추가 대책이 예고되면서 막차 수요가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강남구 아파트 값은 0.12% 올라 상승폭이 일주일 만에 4배로 커졌고 송파구와 서초구도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폭은 지난주에 2배로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 과천과 성남 등 수도권도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수요는 꾸준한데 전세 물량이 자취를 감추면서 서울 아파트 전셋값 역시 0.1% 올라 5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6.17 대책이 집값은 못 잡고 실수요자들의 불안감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이렇다 보니 더 오르기 전에 막차라도 타야겠다는 이들이 대거 아파트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이른바 영끌 대출에 나서면서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까지 급증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쉽지 않으니 신용대출이라도 받아서 집을 사겠다는 겁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면적에 따라 4억 원에서 6억 원 정도를 호가하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집을 사려는 이들의 다급한 문의가 이어집니다. 그게 없어요? 네, 물건이 없어요. 그럼 이제 평수는 높은 것은 좀 있나요? 마찬가지예요. 지난 5월 7채의 아파트가 거래된 이 단지에서 지난달 신고가가 속출하며 23건의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실거래 신고 기한이 30일 이내인 걸 고려하면 공개되지 않은 계약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전입해야 하는 규제를 피하려는 수요에다 더 오르기 전 사겠다는 이들까지 몰린 겁니다. 지난달에 진짜 많이 샀어요. 일단 사놓고 보자거든. 대출 금리가 싸니까 너도 나도 빚내서 집을 사는 거죠. 다른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 지난달 은행권 가계 주택담보대출은 6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 8조 1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대부분이 신용대출인 기타 대출도 3조 1천억 원 늘어 역시 6월 증가의 기준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풍선 효과로 신용대출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뜨거운 아파트 매수 열기가 지속된다면 신용대출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이제 관심은 내일 정부가 내놓을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과연 어떤 걸까 하는 겁니다. 핵심은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과세를 하는 건데 특히 많이 거론됐던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최대
5%에서 6%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최대 3.2%입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22번째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폭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 내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최대 5 내지 6%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현행 종부세율은 최대 3.2%로 앞서 정부는 지난 12.16 대책에서 4%까지 올리기로 했는데 이보다도 1%포인트 이상 더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과표 구간 조정 등을 통해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부담을 높이고 다주택자 기본공제를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축소하는 방안 등도 검토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 투기가 완전히 근절되고 집 없는 서민이 손쉽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또 투기성 주택 구입을 막기 위해 1, 2년가량 단기간으로 보유하다 집을 파는 경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발표 내용에 따라 정부가 정책을 뒤집었다는 비판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주택을 통해서 불로소득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아마 시도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제를 손보는 것 이외에도 도심 역세권 등의 용적률을 높이는 식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정은 부동산 대책 발표 뒤 7월 임시국회 안으로 의원 입법을 통해 법 개정을 서두른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악화하는 부동산 민심에 야권에서는 연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이제 속수무책 상황까지 왔다고 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야구에 비유해 21타수 무안타라고 밝혔습니다. 우정환 기자입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다주택 고위공직자 논란을 두고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수행하긴 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제는 속수무책인 상황까지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여론을 모마하기 위해서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 문제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의 해임 건의권을 행사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정의당 역시 정세균 국무총리의 고위공직자 다주택 처분 지시를 두고 만시지탄이라고 비판했고 매번 민심이 들끓을 때마다 면피용 발언과 조치들을 쏟아냈지만 의지를 가지고 실천된 적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말이 생겼겠습니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1차례 부동산 대책이 한 번도 통하지 않았다며 이를 야구에서 21타수 무안타 상황에 비유했습니다. 무안타도 아니고 21타석 내리 헛스윙 삼진아웃입니다. 볼넷 한 번 못 골라내고 선풍기 스윙만 하다가 삼진을 당했습니다. 안 대표는 또 정책 실패의 주범인 김 장관을 교체하고 문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이번엔 감독과 선배 등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소식입니다. 폭행의 목격자이자 또 다른 피해자인 동료 선수들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최윤희 문체부 차관은 유가족을 만난 자리에서 책임자 엄벌을 약속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최숙현 선수 동료들의 법률 대리인이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이들은 경주시청 소속 감독과 주장, 팀닥터, 남자 선배 등 4명을 대구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최숙현 선수에 대한 피해 사실 목격자로서 참고인 조사를 먼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피고소인 4명에 대해서 고소인 진술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에 출석한 두 동료 선수들의 주거지가 수도권인 만큼 대구지검 검사가 이곳 서울 서부지검으로 출장을 와서 진술을 들었습니다. 박 변호사 등의 진술이 진행되는 동안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최 선수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진짜 이 숙현의 원한을 어떻게 꼭 그 정부에서도 우리 숙현의 원한 푸는데 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책임 회피라든지 책임 전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가 끝나면 가해자들에 대한 소환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 현직 선수 15명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피해 진술이 확보된 만큼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경찰도 팀 닥터를 포함한 가해자들을 출국 금지하는 등 관련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를 폭행한 사실도 없고 사죄할 것도 없다고 당당하게 말했던 가해 혐의자 가운데 한 명인 남자 선배가 심경을 받고 폭행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나도 때렸고 감독과 주장 모두가 최 선수를 때렸다고 한 겁니다. 감독과 주장은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지난 6일 국회에 출석해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에 대해 진술한 경주시청 남자 선배. 폭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당당하게 답합니다. 폭행과 폭언한 사실이 있으세요, 없어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없습니까? 사죄할 마음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사죄할 것도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죽은 건 안타까운 건데. 하지만 당당했던 태도는 이틀 만에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 선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 최숙현 선수를 폭행한 걸 인정한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뉴질랜드 전지훈련 때 감독이 최숙현 선수를 폭행했고 주장도 한 달에 적어도 3-4번은 폭행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의혹을 부인한 이유에 대해선 용기가 나지 않았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선수가 자신뿐만 아니라 나머지 가해 혐의자들의 폭행 사실까지 털어놓으면서 감독과 주장도 궁지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들은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채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 폭행 혐의 당사자 3명 중 1명이 가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폭행의 정도가 훨씬 가장 심했다던 주장 장모 선수는 혐의를 부인하며 버티고 있지만 결정적인 증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주시청 옛 동료까지 경주시청은 장 선수의 팀이었다며 제왕적, 아니 거의 신격화된 권력으로 선수들을 괴롭혔다고 증언했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들려드립니다. 잠깐이라도 한솥밥을 먹었던 선수들은 하나같이 경주시청 주장 장모 선수를 처벌해야 할 1순위로 지목했습니다.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며 고 최숙현 등 후배 선수들을 억압했다는 겁니다. 프라이계에서 경주시청을 어떻게 부르냐면 장팀이라고 부르는 그 정도로 심해요. 거의 장애인이 신격화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느껴왔어요. 장 선수가 이처럼 군림할 수 있었던 건 국내 최고의 실력과 감독의 절대적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독도 별 얘기를 못하는 통제를 제재를 안 하세요. 거의 우리 한 마음이라고 보면 그 사람 말이 법이었고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은 마음에 안 들면 진짜로 난리 나요. 장 선수는 이 권력을 대부분 선수를 괴롭히고 길들이는 데 썼습니다. 언제 터질지 몰라요. 시간 폭탄 같은 사람이에요. 뭐 말렸다가 물 한 모금 주면서 그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말려요. 계속 자기가 마음에 들게 행동할 수 있도록 길들이죠. 경찰에서도 국회에서도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도 철저하게 잡아댄 장 선수. 없습니다. 같이 지내온 시간으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일단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남자 가해 선수의 폭행 인정과 동료들의 잇단 증언 속에 심판의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와 가해자로 지목된 주장 선수는 시기는 다르지만 똑같이 경북 최고를 졸업하고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에서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 명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고 한 명은 안타까운 생을 마감했죠. 두 선수가 꿈을 키웠던 현장, 이제는 슬픔의 현장이 된 그곳에 전남주 기자가 가보았습니다. 영남 지역 스포츠 메카로 불리는 경북 최고. 고 최숙현 선수와 주장 선수는 이곳에서 운동선수의 꿈을 키웠습니다.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소식에 학교는 침묵이 흐릅니다. 야외 수업 중인 학생들 표정엔 활기찬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직원들은 검은 리본을 달고 애도의 시간을 갖는다고 전해집니다. 네네, 하고 다니시죠. 배지하고 회의할 때마다 애도도 하고요. 그 사건 이후부터는 전체 교직원이나 뭐 부서별 회의하실 때
고 최숙현 선수의 유골함이 있는 한 사찰의 추모관. 유리관 앞엔 누군가 놓고 간 국화가 놓여 있습니다. 친구들과 환하게 웃고 있는 최숙현 선수의 모습이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그때 엄청 많은 사람 많았어요. 친구들하고 막 거지로는 땀 왔어요. 뭐 최근에는 못 봤어요. 22살 꽃다운 나이에 고통을 참다 세상을 떠난 최숙현 선수. 그가 머물렀던 곳, 잠든 장소는 침묵과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새벽 시간에 도로 가장자리에서 마라톤을 하던 참가자 3명이 뒤에서 달려오던 음주 차량에 치여 모두가 숨졌습니다. 원래는 내일 오후 1시면은 임진각에 도착할 예정이었죠. 경찰은 대회 주최 측에도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규란 기자입니다. 남성 3명이 나란히 도로 가장자리를 걸어갑니다. 갑자기 뒤에서 빠르게 달려온 하얀색 승용차가 이들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남성들은 부산에서 시작해 파주 임진각으로 향하던 한 마라톤 대회 참가자로 쉼터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출발하던 길이었습니다. 온몸을 크게 다친 남성들은 병원으로 이송되는 도중에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 남성들은 이와 같은 시선 유도봉에 불을 켜놓고 각자 가방에 꼽아놨지만 빠르게 달려오는 차량 앞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129 소주 한 병 정도 먹은 수치거든요. 양반이 못 봤다는 얘기죠. 전역동도에 이제 청구할 예정에 있어요. 지난 5일 부산 태종대에서 출발한 70여 명의 마라톤 참가자들은 내일 임진각에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사고로 대회 모든 일정이 취소됐습니다. 경찰은 대회 주최 측에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고등학교와 중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연달아 몰래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두 곳 모두 몰카를 설치한 사람이 교사였습니다. 찍은 영상도 화장실, 샤워실 등등 방대했습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경남 김해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지난달 24일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몰카를 설치한 사람은 이 학교의 40대 남자 교사로 경찰 조사에서 하루 만에 적발됐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압수 휴대폰에는 화장실뿐만 아니라 샤워실에서 몰카로 찍은 불법 영상도 방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촬영하고 설치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여기 제가 되니까 수사를 하고 포렌식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수사를 지금 할 그런 일. 이 교사의 직전 근무지는 경상남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수련원인데 한 해 6천 명이 찾는 곳이라 피해 학생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 지난달 26일에는 경남 창녕의 한 중학교 여학생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이 몰카 역시 30대 남자 교사가 설치했습니다. 몰카가 발각되자 이 교사는 바로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남 교육청은 두 교사를 직위 해제했지만 연달아 터진 몰카 사건에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지 않아야 할 사안이 발생한 데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찰은 두 몰카 교사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압수해 추가 범행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너는 거지야. 이런 말을 한 입주민이 있습니다. 이번엔 아파트 경비원이 아닌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한 겁니다. 말뿐이 아니라 폭행도 이어졌습니다. 홍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앉아있던 직원에게 다가가더니 빈 술병을 휘두릅니다. 다시 한번 술병으로 폭행을 한 뒤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지난 5일 서울의 한 아파트 관리실 앞에서 60대 입주민이 관리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입니다. 가해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곳 관리실에 들어와 바닥에 침을 뱉고 폭언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고 이후 피해자를 밖에서 폭행하기까지 했습니다. 집에서 담배를 피워 이웃이 항의하자 이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러 왔는데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너는 거지요. 너는 종이니까 종이 나서 이런 심었습니다. 심어주면 돼.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참다 못해 힘으로 남성을 제압하고 나서야 상황은 마무리됐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싶더라고요, 진짜 내가. 그래서 좋게 달려보는데 덫을 갖고 와서 그런 행동이 나오더라고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머리가 지진이 나더라고요, 진짜. 결국 가해 남성은 폭행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고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지난 5월 아파트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 경찰이 특별 신고까지 받으며 엄정 대처하고 있지만 유사 사건이 끊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각종 일탈로 무용론까지 나오는 지방의회. 이번엔 불륜 스캔들까지 나왔죠. 전북 김제시 의회 이야기인데 더 이상한 건 해당 시의회 반응입니다. 반성은커녕 불륜 당사자를 감싸기에 급급하거든요. 강세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회 본회의장에서 한 남성 의원이 여성 의원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할 말 있으면 해봐. 너 나하고 간통 안 했냐? 동료 여성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한 남성 의원이 불륜도 모자라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 추태까지 벌인 겁니다. 해당 의회는 비난 여론이 일자 불륜 당사자를 제명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결정할 본회의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을 나무래야 할 어떤 법적인 적이 하나도 없어요. 제 식구를 감싸려고 본회의를 열지 못하는 탓에 후반기 의장단 선거도 연기되는 등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도 차질을 빚는 등 결국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해서 사방에 사업들을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올스톱에서 지금 저는 제 뒤로 문구 하나가 눈에 띕니다. 시민에게 힘을 주는 시의회. 김제시의회 슬로건입니다. 하지만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의원들의 행태, 지역민들의 분노는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요즘 다이어트에 좋다는 ABC 주스라는 게 인기입니다. 여기서 A는 사과를 말하는데 그런데 유명 홈쇼핑 6곳에서 판매된 ABC 주스엔 사과가 전혀 들어있질 않았습니다. 홈쇼핑을 믿고 산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신용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ABC 주스를 마시면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내장 지방 분해에 효능이 있다며 ABC 주스가 인기를 끌자 유명 홈쇼핑 업체들도 앞다퉈 판매했습니다. 방송에선 ABC 주스의 원료인 사과와 비트, 당근이 소품으로 진열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홈쇼핑에서 특정 업체의 ABC 주스를 구매한 지 최대 넉 달 후에 고객들은 황당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ABC 주스에 사과가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황당하죠. 소비자를 속인 거잖아요. 저희 신랑이랑 저랑 다다음 주 돌인 저희 아들도 저는 믿고 먹였거든요. 주스에 들은 건 방송에서 보여준 청사과가 아닌 스타애플로 사과와 전혀 관계없는 베트남산 열대과일이었습니다. 해당 주스를 판매한 국내 홈쇼핑 업체만 6곳, 최소 7억 원어치가 팔렸는데 판매가 이뤄진 4개월 동안 전혀 파악하지 못하다가 소비자 신고로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타애플을 청사과로 오인을 하고 즉시 이제 바로 잡고자 판매 중지하고 고객분들한테 환불 처리하고. 현행법상 식품 원료 허위 고지는 법정 제재를 가할 수 있을 만큼 엄중한 사안으로 다뤄집니다. 해당 민원을 접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GS 홈쇼핑 등 6개 업체에 대해 심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악취를 풍겨 벌레계의 스컹크로 불리는 노래기가 최근 도심까지 떼지어 출몰하고 있습니다. 고온다습한 날씨 때문으로 추정되는데 주민들의 고통이 크지만 나타나면 그때 방지를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책도 없습니다. 박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네처럼 생긴 벌레가 주택가 계단을 뒤덮었습니다. 따라가 보니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심한 악취 때문에 벌레계의 스컹크로 불리는 노래기입니다. 주택 벽면까지 타고 올라가 우글우글 기어다닙니다. 이게 계란 썩는 거 그 배 이상입니다. 밤 되면 막 이 풀밭에도 말도 못하게 나옵니다. 약을 쳐도 그때뿐. 하루도 지나지 않아 다시 떼지어 출몰합니다.
노래기가 집 안까지 기어 들어오면서 더워도 문을 열어놓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문 앞에는 이렇게 살충제까지 뿌려놨습니다. 아침에 밥을 하려면은 노래각기가 막 기고 있다고. 그 지금도 열어놨는데 겁이 나서 지금 안 그래도 죽겠구만. 수도권과 충북 등 전국 곳곳에서 이런 이상 번식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같이 5월달 다습하거나 고온이 올라가면 이때 대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또 특히 장마나 폭우 올 경우에는 도심이나 주택으로 또 이동해서 사실상 방제가 유일한 대책이어서 주민들은 매일 노래기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방문 판매 오피스텔로 코로나19 2차 유행이 시작된 광주는 사우나, 학원 등 다른 시설을 중심으로 N차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루 새 두 자릿수의 신규 환자가 나왔는데 12개월 된 아기도 감염됐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8명의 확진자가 줄줄이 나온 고시학원에서 밀접촉자 5명이 추가 확진을 받았습니다. 오리무중이었던 감염 경로는 광산구의 사우나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7일 확진받은 강사가 사우나를 이용하면서 매점에 근무하던 확진자와 접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피스텔에서 지하교회와 사우나를 거쳐 6차 감염까지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광주에선 처음으로 12개월 된 남자 아기가 대형 교회를 통해 감염됐는데 가족들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27일 2차 유행 이후 112명의 환자가 나왔는데 절반 가까운 50명이 무증상이어서 지역 내 조용한 전파 가능성도 나옵니다. 상당수가 무증상이며 전파력도 매우 빨라지고 강해지고 있어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는 광주시의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3단계로 격상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전남 영암에서는 면장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데 이어 면사무소 직원도 감염됐습니다. 이 면장은 전남도청과 군청 공무원들과 주말 골프 모임도 했던 터라 도청과 군청들도 줄줄이 폐쇄됐습니다. 정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영암의 한 골프장입니다. 지난 주말 이곳에서 전남도청 사무관 3명 등 공무원 12명이 골프 모임을 가졌습니다. 연수 동기들로 이 가운데 영암군 금정면장이 광주 고시학원에 다녔는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면장과 함께 근무하던 30대 공무원도 감염됐습니다. 영암군은 면사무소 3곳을 줄줄이 폐쇄하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인 소독기까지 설치해 철통 방어를 했지만 골프 모임에 소속 공무원 7명이 참석하면서 결국 군청이 폐쇄됐습니다. 민원 업무도 모두 중단됐습니다. 저희 총무과만 지금 완전히 통제를 시켰어요. 다 받고 우선 결과 나오면. 공무원들 전원이 갑작스레 검사를 받게 됐는데 떼 앞볕에 장시간 기다렸던 여성 공무원이 탈진해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골프 모임 당시 전남은 거리두기 2단계가 아니었지만 광주에서 빠른 확산세가 있던 때라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최일선에서 솔선수범해야 할 공무원이 감염이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확진 공무원들의 동선에는 식당과 목욕탕, 경로당 등이 포함돼 있어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우리 국민 중 몇 퍼센트가 코로나에 걸렸는지 알아보기 위해 방역당국이 항체 조사를 했는데 조사 대상 3천여 명 중 양성 반응을 보인 건 단 1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3천여 명을 조사했음에도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혁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 항체를 조사한 대상은 3,055명입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혈청 1,555건은 17개 광역지자체 중 대구와 세종, 대전을 제외한 14개 지자체에서 수집했습니다. 나머지 1,500건은 서울 서남권 5개구 의료기관 내원 환자에게 뽑은 겁니다. 1차 선별검사에서 양성은 모두 4명이었고 2차 중화항체 검사에서 3명은 가짜 양성,
1명만 최종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양성 판정 비율은 0.03%. 우리나라 총 인구수를 5천만 명으로 단순 계산했을 때 15,000명이 양성이란 얘기입니다. 이는 0시 기준 국내 확진자 13,293명과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면서도 확대 해석은 경계했습니다. 이번 한 차례의 중간 결과를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의 감염 규모라든지 일정 지역의 감염 규모를 얘기하는 것은 신뢰성 있는 결과의 도출 또 추계에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항체 보유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구가 빠져 지역별, 연령별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신뢰도를 떨어뜨린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1차 선별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걸러낼 확률이 100%라고 주장한 질본 측 주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복지부 출입하는 이수아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총 3,000명 이상을 검사를 했는데 무작위로 검사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딱 한 명에게서만 바이러스를 방어할 수 있는 항체가 나왔다. 바로 이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이 항체랑 중화 항체의 차이를 아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이 바이러스가 침투하고 면역 기능이 잘 역할을 했다면 해당 항원에 대항하는 이 항체가 만들어지죠. 그런데 이 항체가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의 독성에는 전혀 변화를 주지 않는 비중화성 항체가 있고 바이러스와 싸워서 세포 내 침투를 억제하는 제대로 된 항체, 중화 항체가 있습니다. 네. 코로나19의 경우에는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회복하면 중화 항체가 100% 형성된다. 아니면은 뭐 30-40% 정도만 중화 항체가 생긴다. 여러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 중간 조사 결과 국내 코로나19에 대항할 제대로 된 중화 항체를 가진 사람이 표본 3,000여 명 중 1명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수치를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0%까지 항체 보유율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네, 이 국외에 비교하면은 미국 뉴욕의 경우에는 21.2%, 영국 런던은 17%, 스웨덴 스톡홀름은 7.3% 등의 항체 보유율을 보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0.03이라는 수치를 놓고 여러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일단 집단 발생 지역인 대구, 경북이 이번 표본에서 빠져서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만약 이곳이 포함됐더라면 항체 보유율도 더 높게 나왔을 거고 전체 감염 규모 추계도 더 정확했을 거라는 지적입니다. 사실 지난 4월 말 항체 검사가 처음 언급됐을 때만 하더라도 대구, 경북 지역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죠. 예. 오늘 브리핑에서 방역당국은 앞으로 대구, 경북을 포함한 검사를 해나가면서 현재 중간 결과를 보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 대구, 경북에 안 들어가서 항체 보유율이 이렇게 낮게 나왔다는 게 지금 한 가지 가설이고 네. 또 한 가지는 또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네, 항체 검사 과정을 보시면은 1차 선별 검사를 통해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을 추려서 2차 중화 항체 검사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1차 선별 검사에서 실제 양성인 사람을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양성 판정을 했어야 최종 결과도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봐야겠죠. 예. 현재 방역당국은 이 1차 선별 검사의 정확도가 100%에 육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완벽한 검사라는 건데 사실 현재 어떤 진단 검사라도 허위 양성이나 허위 음성 판정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고 여기서 검사 결과가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검사 결과가 맞지 않았을 경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뭐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맞았다고 하면은 이 숫자 0.03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좀 더 긍정적인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단순 계산을 해보자면 이번 항체 검사로 추정되는 국내 감염자 수가 15,000명이고 현재까지 확진자 수가 13,000여 명입니다. 이 숫자를 그대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현재 방역 시스템으로 대부분의 감염자를 잡아냈다는 뜻이기 때문에 K방역의 성과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방역을 열심히 한 만큼 집단 면역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집단 면역이 생기려면 전 국민 60% 정도가 감염되고 항체가 형성돼야 하는데 겨우 0.03%가 현재까지 감염됐다는 얘기니까 이 현재 항체 보유율이 20%가 넘는 미국에 비하면 갈 길이 먼 거죠. 방역을 잘해서 오히려 이렇게 집단 면역이 안 됐다.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네. 어렵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엊그제 미국에서 코로나 하루 신규 확진자가 5만 명이 넘었다고 전해드렸었는데 이번엔 하루에 6만 명이 넘게 발생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장내 대선 유세를 했던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증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오클라호마주 털사 지역에서 열린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선 유세 행사. 수천 명이 모였지만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When you do testing to that extent, you're going to find more people, you're going to find more cases. So I said to my people, slow the testing down, please. 공교롭게도 행사 후 2주 반 정도가 지난 지금 이 지역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털사 보건부 당국자는 이틀 동안 거의 500건의 새로운 발병 사례가 보고됐다면서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환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CNN 방송도 트럼프 대통령 유세 후 확진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선 캠프 측은 당시 보건 수칙을 잘 지켰다고 애써 선을 그으면서 이번 주말에 있을 뉴햄프셔주 유세도 예정대로 강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 주장과 달리 미국 내 코로나19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가 300만 명을 넘은 데 이어 하루 신규 확진자가 6만여 명이나 발생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마스크 착용 여부를 놓고 다투는 일이 하루가 뭐다 하고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 한 백인 여성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대형마트 마스크 진열대를 내동댕이 친 데 이어 플로리다주에 있는 한 대형 할인 매장에서도 백인 남성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소란을 피우다 결국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만났습니다. 북미 대화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니 미 대선 전에 만남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청와대를 방문해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70분간 한반도 안보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서훈 안보실장은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고 비건 부장관은 북미 대화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strongly supports inter-Korean cooperation, and we look forward to fully supporting the government of Korea as it advances its goals with North Korea in inter-Korean cooperation.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조속히 마무리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외부 일정 중인 문재인 대통령 예방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관심이 집중된 남북협력 사업을 위한 한미 워킹그룹 운영 방안이 논의됐는지에 대해 청와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서 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위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북한과의 접촉 없이 2박 3일간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2년 임기를 완수하겠다, 영남 지지율 40%를 확보하겠다는 등의 발언으로 경쟁자인 이낙연 의원과의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먼저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색인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나타난 김부겸 전 의원이 다음 달 29일로 예정된 당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과의 일화를 소개하며 호남과의 인연을 강조한 김 전 의원. 꽃가마를 타기보다 힘차게 노를 저어가는 당대표가 되겠다며 임기 2년을 모두 채우겠다는 의지를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거듭 약속드립니다. 저는 당대표가 된다면 2년 임기의 당대표가 임기를 꼭 채워서 정치적 고비를 당원과 국민들과 지지자들과 함께 반드시 돌파해 내겠습니다. 대권 출마를 위해 중도 하차가 예상되는 이낙연 의원을 겨냥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경북 상주 출신으로 대구에서 지역구 의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차기 대선에서 영남 40%의 표를 책임지겠다며 승부수를 띄우기도 했습니다.
취약지구인 영남에서도 40%를 얻어낼 수 있다면 저는 대선에 어떤 후보를 모시더라도 이길 수 있다.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 또 국민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잊지 않고 있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 친노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오는 21일 후보 등록을 마칠 두 사람은 선거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위상도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도전장을 던진 김부겸 전 의원은 그럼 누가 지원을 하고 있을까요? 과거 참여정부 시절 인사들이 가장 큰 지원 세력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이낙연 대선론에 맞선 당내 다른 대권 주자들도 측면 지원을 할 수 있겠죠. 이어서 조창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로 동선, 여름의 화로와 겨울의 부채처럼 무용지물이란 뜻인데 지난 15대 총선에서 김부겸 전 의원 등 낙마한 정치인들이 이곳에 차렸던 고깃집의 이름입니다. 개파 정치에 반대하다 낙선해 당시 식당을 같이 운영했던 이들 가운데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원기, 유인태, 원혜영 전 의원 등이 있습니다. 이 같은 인연으로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김 전 의원의 후원회장을,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상임 고문을 맡는 등 친노 인맥은 이번 당대표 경선의 최대 지원 세력으로 꼽힙니다. 원칙과 상식을 지키고 또 의리를 지킨다는 점에서는 두 분이 상당히 닮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노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 기획을 주도했던 강영추 전 관광공사 감사는 캠프 상임 총괄 본부장을 맡았습니다. 현역 의원 가운데선 김 전 의원의 20년 지기인 박재호 의원과 새희망 포럼에서 인연을 맺은 고영인 의원 등이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기 화성의 권칠승, 이부영 전 의장의 비서 출신인 이해식 의원과 정정순 의원 등도 김 전 의원을 돕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울대 76학번으로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던 김 전 의원은 86그룹 등 당내 운동권 인사들 포섭에도 적극적입니다. 이낙연 대세론의 대선 불출마로 맞불을 놓은 만큼 정세균 총리나 이재명 경기지사 등 다른 대권 주자들이 김 전 의원을 도울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김 전 의원 측은 앞서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홍영표 우원식 의원 측 설득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지지 세력을 통해 물밑 지원에 나설 경우 양자 대결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도 이천 SK 하이닉스 공장을 방문해 소재와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 산업 현황을 챙겼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처럼 이웃에 타격을 주는 게 아니라 세계 부품 공급망에 기여를 하는 한국의 길을 걷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재형 기자입니다.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1년간 이어진 일본 수출 규제에도 단 한 건의 생산 차질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소재, 부품, 장비 2.0 전략을 통해 일본과 다른 길을 걸을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에 기여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한국의 길입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을 대상으로 정했던 핵심 관리 품목 100개를 338개로 대폭 늘리고 소부장 으뜸 기업 100개를 선정해 첨단 산업 메카가 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기업인들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첨단 산업의 세계 공장으로 우리가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연설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일본 수출 규제 품목인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 공정을 살펴보며 국산화율을 점검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경영 환경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인 반도체 크로스에는 1조 5,700억 원 규모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대비해 간담 회장에는 사람 대신 종이 인형이 앉았고 문 대통령도 유리창 너머로 직원들을 만나는 등 코로나19 대비도 철저히 했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오늘 내륙 지방의 더위를 뒤로하고 내일은 전국에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 남부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오전에는 중부지방으로까지 확대되겠는데요. 비는 내일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이번에는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경남 해안과 제주 남부, 제주 산간에는 최고 2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경북 동해안과 전남 남해안, 경남에도 최고 150mm, 영동과 경북 내륙, 전남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과 전북에는 5에서 40mm로 상대적으로 양이 적겠습니다. 밤부터 제주와 남해안에는 강한 비가 내리면서 이 지역들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지겠는데요. 내일 낮까지 제주와 영남 해안에는 시간당 50에서 70mm, 전남 남해안과 그 밖에 경남에도 시간당 30mm 안팎의 비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중부지방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집중되겠지만 지역별로 강수량의 편차는 무척 클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안 지역 역시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영남 해안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충청과 호남, 제주에,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한정의 사진입니다. 우리 도란도란 얘기하자고 하면 신고를 하거나 이르는 분위기는 아니죠. 보통 여럿이 나직한 목소리로 정답게 얘기하는 걸 뜻하니까요. 그런데 국방부가 성폭력 피해자의 안정을 돕겠다며 개소한 쉼터 명칭을 도란도란이라고 지었습니다. 내부 공모와 투표를 거친 결과라는데 성폭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군의 시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